남편을 보내드린 지 정확히 6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40년을 한결같이 우리 집 문턱을 드나들던 사람,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정태수 씨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의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저 또 남편을 추모하러 왔구나 싶어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한 잔 우려내어 마주 앉았을 때 그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 남자가 여든이 다 된 늙은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니.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아니 순자 씨, 나하고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오.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태수. 그 사람은 우리 남편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혼할 때 함께 신부집에 가서 함을 졌던 사람이고,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복도에서 같이 밤을 새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내게 청혼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이 떠난 지 이제 겨우 6달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군요. 형님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을 했소. 자기가 없으면 순자 씨를 좀 돌봐달라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부탁을 했을까? 만약 그랬다면 왜 나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을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 달 후에 발견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형제처럼 살아온 사람, 왜 남편이 떠난 지 반년 후에 내 손을 잡으려 했을까? 그 무릎을 꿇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만약 당신 곁에도 평생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의 끝에 한 줄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날 정태수 씨를 돌려보낸 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비어있던 그 의자, 그 사람이 평생 앉던 그 가죽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청혼이라는 단어가 내 나이에 다시 들려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든을 코앞에 둔 여자에게, 그것도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손을 내미는 일이 일어날 줄은요. 자식들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늘 바빴고 딸 혜림이는 그 무렵 시댁 일로 마음이 한껏 어지러워 있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거절하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오래 우리 곁에 있었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아직 따뜻한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생각은 나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정태수 씨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는 김치를 담가 왔고, 그 다음에는 베란다 창틀을 고쳐주고 갔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쓰던 서재의 책장을 정리해 주겠다고 했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고 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외로운 두 노인이 서로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손이 자꾸만 머무는 곳이 있었어요. 남편의 책상 맨 아래 서랍. 그 서랍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잠가두던 곳이었습니다. 나에게도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남편만의 어떤 공간이었지요. 그 서랍 앞에서 정태수 씨는 자꾸 멈칫거렸어요. 손잡이를 만졌다가 놓고 또 만졌다가 놓고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부엌에서 차를 내가는 사이에 서재에서 무언가 달칵하는 소리가 났어요. 내가 서둘러 가보았더니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장 앞에 서서 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그날 저녁에 나는 그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다 두었는지 나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남편의 옛 친구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남편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늦게 부고를 들었다고 미안해하면서 향을 사르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시더군요. 형수님, 혹시 그 정태수 그 사람이 요즘도 자주 오는가요? 나는 그 말투에 뭔가 묘한 기운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 자주 와요. 그이가 떠난 뒤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김 사장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형수님,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우리 그이하고 정태수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사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떠나기 한 달 전쯤에 나한테 전화를 하셨소. 정태수 그 사람이랑 정리할 일이 있다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만 하시더이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한번 꼭 잡으셨지요. 조심하세요, 형수님. 사람은 오래 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정수님 고잉에 다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사장의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정태수 씨하고 정리할 일이 있었다고? 더 못 참겠다고 했다고? 40년을 형제처럼 지낸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안방의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며칠 전에 나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갑자기 떠나면 내 책상 서랍을 꼭 좀 살펴봐줘. 그때는 그저 늙은이의 푸념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자식들 몰래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그 사람은 능숙한 손길로 서랍을 열어주고는 돈만 받고 떠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 하고 빛바랜 공책 한 권 하고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먼저 공책을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공책에는 날짜와 숫자와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나는 점점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 장부였어요. 그런데 그 장부에는 내가 모르는 거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 태수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더군요. 나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정태수 씨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날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왔지요. 나는 공책을 얼른 옷장 안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은 그날따라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짙은 회색 정장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매던 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요. 나는 그 넥타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즐겨 매던 그 무늬의 넥타이를 왜 하필 이 사람이 메고 왔을까? 40년 친구라서일까? 아니면 이미 자기를 남편의 자리에 슬며시 올려놓고 있어서일까? 그런 사소한 옷차림 하나에서까지 나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내가는 동안 그 사람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집인 것처럼 벽에 걸린 사진을 들여다보고 책장의 책을 만져보고 베란다 창밖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형님이 평생을 모아 마련하신 곳이지요. 형님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없을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그 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은 추억을 더듬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그건 값을 매기는 시선이었어요. 이 벽에는 얼마, 저 베란다 확장에는 얼마, 이 평수에 이 위치라면 얼마. 사람이 마음으로 보는 집과 머리로 계산하는 집은 그 시선의 결이 다르거든요. 40년을 우리 집을 드나든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부동산 중개인의 눈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은 자식들 안부를 물었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요즘도 회사 일이 바쁜가?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는가? 둘째 딸 혜림이의 시댁은 어디에 있는가? 평소에는 그저 의례적인 안부였을 그런 질문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누가 우리 가족의 자산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누가 우리 집안일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질문 같았거든요. 민준이는 요즘도 그 회사를 다니나요? 혜림이는 시댁하고 사이가 좀 풀렸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적당히 둘러댔어요. 민준이는 잘 다녀요. 혜림이는 시댁 일로 마음이 좀 어지러워요. 그래도 사위가 잘해주니 곧 풀리겠지요. 사실은 큰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것도, 딸이 시댁 어른들의 재산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나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40년 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을 그런 이야기들을 그날부터 나는 단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시작하면 그 의심이 자기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차를 따르는 손은 그대로인데 그 손 안에 흐르는 마음의 결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40년의 친밀함이 사흘 만에 40년의 경계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더 꼼꼼하게 읽었지요. 거기에는 단순한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태수가 인감을 가져갔다 돌려주지 않음. 태수가 새 통장을 만들었다고 함. 명예 확인 필요. 태수의 둘째 사위가 부도. 태수가 자금 융통을 부탁함. 거절. 그 후 회사 자금 일부 사라짐.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도려내는 듯 했어요. 남편은 알면서도 40년 친구를 차마 신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손해를 보고 사업을 정리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그 친구의 그릇된 행동이 우리 가족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만 시간이 따라주지 않은 거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정태수 씨의 큰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 집안하고도 자주 왕래가 있던 사람이라서 길에서 보면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람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안색이 누렇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지요. 나는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이는 잘 자라요. 그 사람은 한숨을 길게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요. 시아버님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와서 갑자기 시골에 집을 사신다는 둥, 새 사업을 또 시작하신다는 둥,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짚이는 게 있었어요. 새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더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수,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래요. 아주버님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아버님이 듣지를 않으세요. 가지신 돈을 다 쏟아 부으셔도 모자라다고 새로 또 어디서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고만 하시고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정가를 에이 내가 그동안 의심해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또렷이 그려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태수 그 사람이 나에게 청혼을 한 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의 우정 때문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새로 벌이려는 일에 우리 가족의 재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편이 떠난 뒤에 남겨진 그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손에 넣을 가장 빠른 길이 결혼이라는 두 글자였던 거지요. 그날 밤 나는 안방의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새로 발라준 벽지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벽지의 무늬를 한 칸 한 칸 세면서 나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드릴게요. 당신이 평생을 모아준 이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의 손에도 함부로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한 가지 작은 결심을 했어요. 정태수 씨가 다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사람의 진심은 큰 말보다 작은 몸짓에서 더 잘 드러나거든요. 40년 친구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새로 만나야 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지요. 노인들을 위한 재산 관리 안내서라고 했어요. 순자 씨,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도 자식들에 대한 예의요. 우리 사이가 정리되면 형님이 남긴 것들도 차근차근 정리합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적어두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책상 위에 그 안내서를 펼쳐놓고 페이지마다 자기가 미리 표시해둔 곳을 보여주었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예금 계좌 통합, 사업체 양도. 마치 미리 짜놓은 순서대로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자기 손으로 옮겨오겠다고 예고하는 듯한 책이었어요. 나는 그 페이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그 사람의 메모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글씨로요. 태수 씨, 이 책은 어디에서 구하셨어요? 메모도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묻자 그 사람은 살짝 당황하더니, 아, 그건 그저 노인이 되니 미리 공부를 좀 해본 거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그 메모들은 결코 일반적인 노인의 호기심에서 적힌 게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해 온 사람이 자기 계획표 옆에 일정과 비용을 적어두는 그런 메모였지요. 그날 그 사람이 가고 난 뒤, 나는 그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어떤 페이지에는 우리 집 주소의 일부가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어요. 그저 우연히 적힌 숫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가족의 재산 구조를 거의 다 파악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40년 동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거실에서 명절을 보내고, 같은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자기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그저 충격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 일요일 큰아들 민준이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까지 다 함께요. 정태수 씨도 그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지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나는 며느리에게 부엌일을 부탁하고 잠시 안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평정심을 가다듬어야 했거든요.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정태수 씨는 손자, 손녀에게 일일이 봉투를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이 들어 있었지요.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며느리는 황송해하면서도 받아도 되는지 망설였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아유, 이 정도가 뭐 그리 큰 거라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미리 인사하는 거지.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고 민준이의 표정도 한층 풀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자식들에게 봉투를 주고 작은 선물을 손에 들리고 따뜻한 한마디로 마음을 잡고 그 모든 친절들이 그동안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산의 일부였는지를 나는 더 이상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친절이 진심인지 계산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친절은 빛을 잃어버려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정태수 씨는 민준이를 잠깐 서재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했지요. 한참 만에 서재에서 나온 민준이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나는 민준이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민준아, 아저씨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더냐?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사업을 자기가 인수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곧 결혼을 하실 거니까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본인이 좀 융통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 대가로 어떤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 달라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끝부분에서 떨렸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 서류가 어떤 서류였더냐?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하고 아버지 회사 지분에 대한 위임장이래요. 어머니가 도장을 찍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동의해주면 일이 수월해진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내가 묻자 민준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저는 아저씨를 평생 친아저씨처럼 여겨왔잖아요. 의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하고 의논해 본다고만 했어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다. 의심을 못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려 한 거니까. 그래도 이제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경 집안의 글, 공책 속의 장부, 박 회계사님의 말씀,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들은 새 사업 이야기까지. 민준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다 알면서도 40년 친구를 참아 어쩌지 못해서 그 말이 나에게도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를 짚고 가야겠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아픈 건 배신을 당한 그 순간이 아니에요. 배신을 당하기까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어온 자기 자신의 그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가장 아픈 거예요. 40년의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픈 게 아니라 40년 동안 진짜라고 믿었던 내 마음이 헛것이었다는 게 아픈 거지요. 그날부터 민준이도 자기 회사 일을 줄이고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두 모자가 머리를 맞대고 앞길을 의논했지요. 우리는 박 회계사님을 한 번 더 찾아갔고 변호사 한 분도 만났어요. 변호사님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한 정황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분들이 어디까지 가실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질문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어요. 정태수 씨가 한 일을 다 밝히면 40년 우정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온 동네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 며칠이 어땠는지에 관한 소문도 어떤 모양으로든 떠돌게 되겠지요. 자식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저 조용히 넘어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일을 반복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안경집 안에 남겨둔 그 짧은 한 줄의 글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채로 묻혀버리게 될 거예요. 자식들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은 끝내 침묵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마음을 우리가 또 한 번 묻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지요.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이면 베란다에 나와 앉아서 동네에 불이 하나, 둘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집 창문에 불이 켜지면 그 집에서 누군가가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의 그 새벽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끝없이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결정이 빨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빗소리가 가만히 들려오는 새벽이었지요. 나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한 가지가 또렷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정태수 씨와 함께 다녀온 그곳이 어디였을까? 그날 밤 남편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날 아침 박 회계사님께 전화를 걸어 하나만 더 부탁드렸어요.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회사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요. 박 회계사님은 한참을 자료를 뒤지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떠나시기 사흘 전에 큰 금액이 한 곳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이름인데 그 통장의 거래처가 정태수 씨의 사위가 운영하던 회사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그림을 끝까지 다 그리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그림은 끝까지 다 그리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거든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사흘 전에 정태수 씨와 함께 다녀온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를 나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끝내 알지는 못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남편은 마지막 며칠 동안 40년 친구의 손에 의해 자기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 친구를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결정을 혼자서 내리려고 하셨다는 것. 그 결정의 무게를 어쩌면 그분의 몸이 끝까지 견뎌내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날 아침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남편이 자식들을 지키려고 침묵하셨다면 나는 그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또 다른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은 사실을 묻어버리는 침묵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두는 침묵이어야 했어요.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다른 침묵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40년을 진심으로 대해온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거짓 표정을 짓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차를 따르는 내 손이 떨리지 않도록, 웃는 입꼬리가 어색하지 않도록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친절했고 유난히 다정했어요. 자꾸만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지요. 순자 씨, 이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워요. 우리가 함께 살 새 집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한적한 시골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집을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사업체도 자기가 인수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통장이며 부동산이며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순자 씨는 그저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내 곁에서 형제처럼 지낸 사람의 입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지. 나는 그날 저녁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옷장에서 공책을 꺼내 다시 펼쳤어요. 공책 뒷장에는 남편의 필체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태수가 가져간 돈, 결국 못 받아낼 것 같다. 이대로 두면 우리 식구가 다친다.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 문장 옆에 적힌 날짜는 남편이 떠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줄의 문장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그 가죽 의자에 앉아서 새벽이 올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나는 남편의 회계일을 봐주던 박 회계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공책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나를 보여드렸어요. 박 회계사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그러더니 잠시 고개를 떨구셨지요. 형수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장부에 적힌 거래들은 정태수, 그 사람이 형님 모르게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형님은 떠나시기 직전에 이 사실을 다 알아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의논을 하시려고 했는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신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박 회계사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정태수 씨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 위에 숫자를 적어 보여주셨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가 평생을 모은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박 회계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만약에 형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 일을 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이 모든 게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정태수.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고 있는 거고요. 나는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형수님, 만약에 형수님이 그 사람과 재혼을 하시게 되면
형님이 남긴 재산도, 회사도, 그리고 이 장부도 전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한 일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거예요. 박 회계사님의 그 말이 내 가슴 한가운데를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40년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의 마지막 며칠을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는 저녁이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늦은 밤에 안방으로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는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한 번은 내가 야식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황급히 종이를 서랍에 집어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저 사업 걱정이 많은가 보다 했지요. 그리고 떠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남편은 정태수 씨와 함께 어딘가에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늦게 돌아왔는데 남편의 얼굴빛이 아주 어두웠어요. 정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웃고 더 자주 어깨를 두드렸지요.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은 끝까지 봐야 알아. 그게 남편이 나에게 남긴 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아는 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로 선택한 모습뿐인 거예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온 나는 자식들을 부를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큰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면 우리 가족의 평온은 영원히 깨질 거예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의심하게 될 거고 40년 우정을 형제처럼 여겼던 자기들의 기억마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침묵하기에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나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좀 의논할 일이 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큰아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집으로 왔어요. 나는 공책과 통장을 그 아이 앞에 펼쳐놓고 박 회계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정태수 아저씨를 친아저씨처럼 따랐던 아이예요. 어렸을 때 처음 자전거 타기를 배운 것도 그 아저씨에게서였고, 대학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자랑한 사람도 그 아저씨였지요. 민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태수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 아이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우리 모자는 거실에 앉아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지요. 딸 혜림이에게도 알려야 했어요. 그러나 혜림이는 그 무렵 시댁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꺼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나는 큰아들과 의논한 끝에 혜림이에게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에요. 각자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도 정태수 씨는 계속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었어요. 어떤 날은 꽃을 가지고 왔고, 어떤 날은 한약을 다려왔어요. 어떤 날은 내 손을 슬며시 잡고, 순자 씨, 우리 이제 결정을 합시다. 너무 늦으면 자식들이 더 힘들어 할 거요. 그렇게 다그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연기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고, 머릿속에서는 슬픔이 휘몰아치는데, 얼굴은 평온해야 했거든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차를 따르고 음식을 차리고 안부를 묻는 일들이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진실을 다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오후, 정태수 씨가 자기 집으로 잠깐 들어오라고 했어요. 의논할 일이 있다고요. 나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사모님이 떠나신 뒤로 정태수 씨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거실에는 사모님의 영정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우리 남편하고 함께 찍은 옛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은 따끈한 차를 한 잔 내오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내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그러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그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우리 집을 팔고 시골에 새 집을 사겠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그 매수인 이름란에는 우리 집이 정태수 그 사람 명의로 옮겨지는 것으로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 이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거요. 결혼을 하면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겠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서 도장을 찍을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40년 친구의 진짜 얼굴이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너무도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태수 씨, 이렇게 중요한 일은 자식들하고도 의논을 해야지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은 살짝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 집을 나오면서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가로등 아래에 서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형제처럼 여겨온 사람이 사실은 내 남편의 등 뒤에서 무엇을 해왔는지를 마주하는 일은 마치 거울 속에 내 얼굴이 갑자기 낯선 사람의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놓고 향을 한 자루 사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다 말해주지 그랬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그저 묵묵히 웃고만 있었지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남편의 안경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그저 안경만 들어있던 그 안경집을 나는 왠지 모르게 한번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안경을 꺼내자 그 아래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를 펼치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내가 만약 갑자기 떠나면 태수를 가까이 두지 마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이오. 자식들을 지키시오. 미안하오. 다 말해주지 못해서. 그 짧은 글을 다 읽고 나서 나는 그 종이 위에 한참을 엎드려 울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떠난 뒤에 정태수,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어쩌면 떠나기 며칠 전부터 자기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짧은 글을 안경집 안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안경집을 열어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의 마지막 약속. 그건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씨, 우리 자식들하고 다 같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그이가 남긴 일도 같이 정리하고 새 출발도 정식으로 약속합시다.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순자 씨,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는 맙시다. 식구들끼리 조용히 정리할 일도 있는 거요. 그 말투에서 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더욱 또렷이 드러나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정태수 씨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거실의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앉던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를 가만히 더듬어 보았지요.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가구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진 짐의 무게도 함께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 무게를 누군가는 받아들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딸 혜림이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시댁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식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게 해야 할지를 정하는 일은 어쩌면 부모가 평생 동안 가장 자주 해야 하는 결정인지도 몰라요. 저녁 식탁을 치우고 나서 나는 혜림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정태수 씨의 청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공책 이야기, 안경집안의 글, 박 회계사님께 들은 이야기, 그리고 며칠 전에 알게 된 송금 기록까지를 다 들려주었어요. 혜림이는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이야기가 안경집의 글에 이르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아저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저씨가 사주신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잖아요.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아빠랑 술잔을 기울이시던 그 모습이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혜림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어요. 그 아이는 결혼한 뒤로 좀처럼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날 밤에는 어린 시절의 그 작은 혜림이로 돌아간 듯이 울었어요. 혜림아, 다 거짓이었다고는 엄마도 말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진심도 있고 거짓도 같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 어쩌면 어렸을 때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시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그 진심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한 일은 따로 떼어서 봐야 한단다.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혜림이는 한참 만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할 거다. 동네에 소문이 나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도 않을 거야. 그 두 가지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과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지킬 방법을 찾을 거다. 며칠 사이에 우리 가족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변호사님과 박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명의를 차례차례 정리했어요. 부동산 일부는 자식들 명의로 옮기고 회사 지분은 외부 감사를 거치도록 했지요. 그리고 정태수 씨가 미리 만들어둔 그 위임장 양식은 완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직접 알릴 자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도 정태수 씨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 씨, 결정이 어떻게 되어가요? 자식들하고 의논은 다 끝났어요. 시골에 봐둔 집은 다른 사람이 살까봐 마음이 급한데요. 그 목소리에는 점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40년 친구의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목소리가 그 무렵부터 슬며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한 번은 그 사람이 약속도 없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도장 가게에서 새로 새긴 듯한 도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순자 씨, 이거 한번 봐주시오.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새겨져 있는 도장이요. 인생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의미로 우리 둘이 하나의 도장을 같이 쓰자는 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도장을 내 손에 슬그머니 쥐어주려고 했어요. 나는 그 도장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는 눈빛으로요. 그 사람은 살짝 움찔하더니 도장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왜 그러시오? 순자 씨,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그렇게 묻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수 씨, 며칠 후에 자식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날 우리 함께 의논합시다. 인생의 새 출발도 그이가 남긴 일들도 다 그 자리에서 정리하기로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등이 우리 집 대문을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어요.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았더니 정태수 씨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지요. 거칠고 조급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순자 씨, 자식들 모이는 자리 말이오. 우리 둘이 먼저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자식들 앞에서는 어른들끼리의 일을 다 꺼내기가 좀 그렇잖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무마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태수 씨, 어른들끼리의 일은 자식들 앞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깨끗한 거예요. 자식들이 모르는 어른들의 약속이 많을수록 자식들이 나중에 짊어지는 짐이 무거워지는 법이거든요.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 정리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안방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40년 친구의 가면을 벗기는 일은 어머니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나는 자식들과 함께 그날의 자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차근차근 의논했어요. 어디까지 말할지, 어디서 멈출지,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지. 마치 결혼식이나 회가변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자리의 순서를 하나하나 정리했지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것은 잔치가 아니라 40년의 우정에 대한 마지막 작별식이었어요. 며칠 뒤 우리 집 거실에 다 같이 모였어요.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딸 혜림이와 사위까지요. 정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왔어요. 손에는 자식들에게 줄 선물도 들고 있었고요. 그 사람은 자식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어렸을 때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일, 운동회에 함께 가던 일, 대학 합격 때 같이 축하해 주던 일들을요. 자식들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거든요. 태수 씨,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이가 남긴 일들을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나는 공책과 통장과 안경집 속의 종이를 식탁 위에 천천히 꺼내 놓았어요. 정태수 씨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변하던지요. 마치 가면이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순자 씨, 이게 다 무슨 오해요. 그건 다 옛날에 형님하고 정리가 끝난 일이요. 그러나 그 말에는 더 이상 40년 우정의 다정함이 묻어 있지 않았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남기신 글이에요. 그리고 이 장부는 박 회계사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거고요. 오해라고 하시기 전에 한 줄씩 같이 읽어볼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얼음 같은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정태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 순간 평소 조용하던 딸 혜림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앉으세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40년 동안 아저씨한테 어떤 마음으로 차를 끓여드렸는지 아세요? 혜림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우리 집 거실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를 나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은 너무 무거워서 차마 옮기지 못하겠고, 어떤 말은 너무 슬퍼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정태수 씨는 자기가 우리 남편의 사업 자금을 오랫동안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도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말은 그 사람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형수님, 나도 어쩔 수가 없었소. 우리 아이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진 빚이 산더미였소. 형님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고, 그래서 그저 잠깐만 빌리는 셈 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끝을 흐렸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자식을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이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어 있더군요. 나는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그이가 그 사실을 다 알아냈을 때 태수 씨는 그이한테 뭐라고 했나요? 그이가 떠나기 사흘 전에 두 분이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그날 밤 그이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웠나요?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어깨를 떨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마음으로 떠나셨는지를 아저씨는 알고 계시지요. 그날 아저씨하고 함께 다녀오신 곳에서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걸 굳이 파헤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침묵을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민준이의 그 한마디에 정태수 씨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 가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진실을 다 말할 수 있는데도 그 진실을 끝까지 다 꺼내지 않는 순간 말이에요. 그건 용서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떠나기 전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견뎠고, 무엇을 끝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는지를 나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정태수 씨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째, 빼돌린 자금에 대한 책임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는 것. 둘째,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사람은 두 손을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40년 동안 우리 집을 드나들던 정태수 씨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문을 나섰어요.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나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며느리와 사위도 떠나고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그 거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낼 때도 그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요. 내가 운 건 정태수 씨 때문이 아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마지막 며칠을 얼마나 외롭게 보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등을 찔린 그 마음을 그 사람은 아내인 나에게도 차마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랬고요. 그저 안경집 안에 짧은 글 한 장을 숨겨두고는 혼자 그 무게를 다 안고 떠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큰아들 민준이는 박 회계사님과 함께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했고, 딸 혜림이는 시댁일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아버지와 아저씨 사이의 일을 다 알게 되었지요. 혜림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정태수 아저씨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일이며 함께 사진을 찍던 일들을 모두 다시 떠올려야 했거든요. 정태수 그 사람은 자기가 빼돌린 돈의 일부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었어요. 나머지는 결국 다 받아내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파고들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선택한 침묵을 우리도 따르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은 끝까지 밝히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묻어두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정태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어요. 그 부고를 들었을 때 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다 사그라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지요. 그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께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았다고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나는 그 자식들을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아버님의 죄는 아버님의 것이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 식구처럼 자란 아이들 아니냐. 이 할미 마음에는 너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한 점도 없다. 그 아이들은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나는 그때보다 더 늙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우리 집 거실의 가죽 의자는 이제 너무 낡아서 가죽이 갈라지고 있어요. 남편의 서재는 그대로 두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안경집도 그대로요. 가끔 그 안경집을 열어볼 때마다 나는 남편이 그 짧은 글을 쓰던 그 밤을 떠올려요. 자기 몸이 다 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가 다칠까봐 끝까지 다 말하지 못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요.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40년 동안 보여준 미소가 사실은 가장 두꺼운 가면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사람을 의심하면서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는 인생은 사실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과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건 두 가지예요.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도 끝까지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 그렇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너무 외로워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어쩌면 살아가는 일의 전부일지도 몰라요. 남편이 떠난 뒤로,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나는 자식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들도 살다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사람의 등 뒤를 보아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앞에 있을 때보다 등을 돌렸을 때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가끔 옛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와요. 김 사장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분은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시면서 그러세요. 형수님, 내가 그때 한마디 말씀드리길 잘했지요. 나는 그 말에 그저 미소만 지어요. 만약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정태수 씨와 정말로 새 출발을 하려고 도장을 찍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어떤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 침묵이 자식들을 지켰고 김 사장님의 한마디 말이 나를 지켰지요. 만약 두 사람의 그런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40년 친구가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세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던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을 한 번쯤은 다시 들여다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안다고 착각하고 그 안다는 착각 위에 우리의 미래를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친절을 받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멈춰서 그 친절의 뒤편을 보세요. 모든 친절이 의심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친절에는 가끔 너무 빠른 이유가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차리기까지 40년이 걸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이 늙은 할미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프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안에는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키려 한 한 남자의 마음이 있고 친구의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구한 또 다른 남자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믿어준 자식들의 마음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등 너머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인생이 조금은 더 견딜만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오늘 밤 나는 또 우리 집 거실에 그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서 남편의 안경집을 한 번 더 열어볼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짧은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겠지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은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내 등을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등을 돌렸을 때 그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봐주세요. 거기에는 더 놀랍고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